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40대 여성입니다.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2번의 파양 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추방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는데 제가 입양받은 양부모의 무지로 인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유니버서티에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술에 취한 손님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 출동 후 질소합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후 진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제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수감되었고 그때 비로소 한국에서 입양을 받은 아이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으로 입양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그 전에 입양된 아이들은 아동시민권법에 소급 적용이 안 되어 추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한국으로 반환되었는데 그때 다행인 것은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친구가 있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한인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고 목사님은 저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가족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 뿐만 아니라 집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부모에게 방치당하고 극도로 굶주림을 겪었을 때도 목사님 가족이 도와주었습니다. 양부모가 아닌 목사님 가족을 찾아 나선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항상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불행히도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 스스로를 지탱하던 지지대가 무너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 친부모님을 찾기로 결심했지만 홀트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꽁꽁 숨어 있어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죠. 금기대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믿음까지 산산조각이 나니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검은 긴 머리 미국인으로 입양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말과 행동은 미국인인 저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영어를 이용해 밥벌이를 하려고 영어 학원을 찾아갔지만 하나같이 백인 강사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고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회사에서 취직할 수도 없었어요.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발음이 어설픈 편이어서 직장 구하기에 걸림돌이었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온 메일을 받았어요. 그 메일에는 목사님의 사촌이 이태원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라는 제안이 있었고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집세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태원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고 카페와 레스토랑, 펍 등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레스토랑에서 정직원으로 고용된 후에는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레스토랑 주인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제가 이력서를 들고 남편을 레스토랑에 면접 보러 갔을 때 남편이 했던 말과 눈빛으로 인해 제가 아직 한글을 서툴게 쓰는 저는 자기 대신 말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릴 적 미국에서 입양을 받아 양부모의 학대로 2번이나 파양을 당한 경험, 같은 학교에 다닌 목사님의 아들과 친구가 되어 내 정체성을 뒤늦게 찾은 것, 뜻하지 않게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되돌아온 일들까지를 마치 영화 줄거리 소개하듯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더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더니 순식간에 가슴이 복잡해졌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게 안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쟤를 쳐다보았지만 멈추려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가 더 땅글대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말았어요. 그렇게 오래 울고 난 뒤에야 겨우 진정이 되어서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고 나왔어요. 취직은 물 건너간 줄 알았지만 남편은 제게 화나듯이 웃으며 내일부터 출근하는 게다며 앞으로는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서 가족처럼 살자는 걸 제안했어요.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시기에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는 제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릴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자신 있는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죠. 오너 셰프인 남편은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성격이 더욱 좋았어요. 다양한 직업군의 친구들이 가게를 찾아와서 그래서 남편은 그들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의 친구들과 가게 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일은 흔치 않았겠지만 한국 문화에 젖어 있지 않았던 나는 문제되는 것이 없었어요. 남편의 가게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후에 남편의 친구들이 다 제 친구가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입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마음을 내키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을 통해 그 사실을 아는 남편의 친구들은 우리 둘 사이를 연결해 주려고 저와도 가까이 지내려고 일부러 노력했다고 했어요. 오너와 직원에서 연인 사이가 된 우리는 3년 가까이 사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제게 서프라이즈 청혼을 했고 이듬해 5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그 전에 시부모님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야겠지요. 아마 별 문제 없이 허락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는 부모님이 없어서 가족도 없고 알다시피 제가 입양한 출신이라는 점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추방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주저앉아야 하는 건지요. 제가 자기한테 책임지게 해줬으면 돼.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당당해지려고 해도 어깨가 오묵해지고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갈 때는 시부모님만 만나러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까지 오셨어요. 장남인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은 먼저 결혼해서 유치원생 딸까지 둔 상태였어요. 사실 남편은 결혼이 좀 늦었어요. 저보다도 5살 많은 동서는 제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면 시동생과 함께 가게에 찾아와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제 말을 들려주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랑 가게 직원이랑 결혼하는 게 무료나 마나하겠지. 대학은 나왔다고 하지. 뭐 형님으로 모셔야 한대. 내 인생이 불쌍하다. 여보야, 우리가 이걸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랑 이 여자랑 서로 못 지내. 뭐 형이 선택한 사람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떠나. 시동생의 반대에도 동서는 끝까지 제 결혼을 반대했어요. 이하생약, 외동딸로 자란 동서는 남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정도로 넓은 아량을 지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점을 잘 아시는 아버님은 제가 고백하는 것을 작은아들과 며느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보다 미숙한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그만두라고 하며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하지만 한 번 꼬리를 잡은 동서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분명 그것이 제 약점이라고 생각한지 화장실까지 따라와 집요하게 물어왔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는 편인데 성적증명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했더니 오해가 생겼어요. 얼떨결에 동서에게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죠. 그 오해 때문인지 동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어요. 매 말끝에 형님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거나 내가 하는 말은 이해를 하겠지 라며 입힌 면박에 더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게 제 흉을 영어로 드러내고 있다가 따져볼까 하다가 그냥 무시했더니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그쳐왔어요. 동서가 여자들의 문제에 참견하기 싫다며 자기 아내가 하는 험담을 그저 넘겨들었다고 하며 애썼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동서를 조용히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자기 아이에게까지 영어로 제 험담을 하는 걸 들었을 때는 참다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둘의 공부에 이용할 빚이 많은 엄마가 왜 큰엄마에게 험담을 하는지 모르는 척하며 저에게 눈짓을 보이곤 했어요. 조카가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어서 영어 실력을 이용해 나쁜 짓을 써먹는 동서가 역겨운 엄마죠. 조카는 자신의 엄마가 왜 할머니에게 나쁜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럭저럭 분위기를 풀던 중에 동서가 저를 깐 것을 본 것 같아 형님은 지금 아이와 뭐 하고 있는 거죠? 라며 소용없는 따지는 말을 하는 동서에게 춥게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주제에 왜 영어 공부를 하냐고 방해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정말 미친 사람 아니냐? 라며 동서가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저 방심히 대처해 주었어요. 어느 날 조카가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특정한 발음을 틀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조금 발음을 틀려주었더니 조카가 놀라고 큰엄마가 영어 할 줄 알다니 하니까 숨길 거 없이 외치는 것에 조카가 반가워하며 암시하더니 아름답게 대답했어요. 방으로 들어갔다. 애가 들어가고 난 자다가 동서는 소매까지 걷어붙이고 나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내가 형님 해주니까 뭐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제발 분수를 지키지 말고 까불어라. 동서야, 나는 그냥 은비가 영어를 잘 못하니 고쳐준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야? 진짜 웃기네 하고 말했다. 야, 너 뭔데? 내 딸이 공부하는데 옆에서 훈계질하는 거야? 내가 알면 영어를 뭘 안다고 같지 않게 발음을 고쳐? 너 토익 몇 점이야? 토익이 뭔지 알긴 해? 아버님이 착해서 너 같은 여자한테 속아 결혼까지 했나 몰라도 난 너 형님으로 인정 안 해. 막말로 내가 어디서 모아먹 굴러먹던 애지 알게 뭐야? 부모도 없다며 그런 주제에 어디서 대먹지 않게 꼴값이냐고. 운이 좋게 남자 안 어울려서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닥치고 조용히 살란 말이야. 주제를 좀 파악하라고. 그때 시동생과 함께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재수씨가 뭔데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꼴의 은비 영어 발음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는 거야.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누가 그래? 저 사람이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비록 저러고 못했지만 미국에서 명문대 입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인 사람이라고. 그 말에 동서는 두 눈이 크게 벌어지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제 영어 실력을 비웃었던 것이 떠올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동서야, 그동안 다 알아들었어. 동서가 서방님이랑 은비한테 영어로 나를 들끓게 하는 거 말이야. 진작 얘기할까 했는데 나도 심술나서 말하지 않고 있었어. 그러자 그동안 자기 아내가 형수를 욕하고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던 시동생도 얼굴이 벌어진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아차린 남편은 얼굴이 무섭게 변한다. 너도 그런데 재수씨도 그렇고.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칼이나 총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지. 아버지가 왜 너희 부부한테 내 아내의 길을 비밀로 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다. 인간이 덜 된 걸 아버지는 아셨던 것이야. 앞으로는 따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부모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다면 더는 너희 부부 얼굴 보고 살기 싫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시동생 집을 나왔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얼굴로 정막만 응시한 채 운전을 했다. 괜한 일로 남편을 민망하게 만들어서 미안했다. 처음에 따끔하게 한 소리 하고 끝냈으면 형제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을 텐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를 잡으며 다시 공부해볼 생각 없냐고 했다. 원한다면 내가 대학 보내줄게. 자기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걸 싫어해.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남들이 당신을 몰라주면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옆에서 힘이 돼 줄게. 입안에도 남편은 저를 울렸어요.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남자를 만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은인이자 버팀목이었거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마케팅 공부를 끝마치고 싶었던 터라 다시 준비해서 모대하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돈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고 했지만 등록금이 어디 한두 푼이어야죠.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학생 중 하나가 주말인데도 제게 전화의 바른 교정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귀찮기는 했지만 평소 영어 공부에 열의가 있는 친구라 거절할 수 없어서 도와주게 되었죠. 그런데 전화 통화상으로는 입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정확한 발음을 짚어줄 수 없었어요. 생각도 못해 스카이프로 영상 통화를 해서 제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발음 교정을 해주었죠. 그걸 본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슬쩍 그러더라고요. 나 어릴 땐 땡땡 영어라고 있었는데 아침에 선생님이 전화해서 문장 연습을 시켜주곤 했었어. 그때도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발음 교정이 잘 됐었을 텐데 아쉬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영상 통화하면서 공부하기 좋겠어요. 남편의 그 말에 아이디어를 얻은 저는 동영상 전화 수업을 바탕으로 영어 교육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교수님들께 조언을 받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영어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사업 경험도 하나 없는 저한테 선뜻 자금을 대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줬겠지만 제 사업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한국에도 미국의 고펀드 같은 펀딩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펀드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부족한 액수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영어 교육 사업은 차츰차츰 수요가 늘어나서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꽤 튼실한 사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보다 나를 버린 두 나라의 언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해 성공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부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복수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제 학벌을 들먹이며 저를 괴롭혔던 동서가 제 회사로 찾아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와 연락도 끊고 살아왔는데 그 사이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잘 살던 친정이 망한 데다가 동서가 시동생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주식까지 상장 폐지되자 그 돈을 막느라 카드로 내 사채까지 빌려 쓴 모양이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시동생이 이혼을 요구했고 동서는 할 수 없이 딸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빚을 혼자 떠안은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더군요. 문제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었어요. 평생 자기 손으로 용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동서는 이자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돈만 끌어다 메꾸곤 했는데 이제 더는 끌었을 돈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딸아이와 통화하던 중 제가 사업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돈을 빌리러 찾아온 거였죠. 동서 돈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어 당연하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님 돈 꼭 갚을게요. 담보가 필요하면 땅을 맡기겠습니다. 당장은 팔기 힘든 땅이지만 앞으로 몇 년 뒤면 분명히 10배 이상 올라갈 땅입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전까지 이 땅은 꼭 지켜야 한다고 헌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보로 받고 1억 원만 빌려주세요. 땅은 판례와 가치가 있는 것이며 동서가 말씀하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면 1원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동서에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기도 했지만 더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때 동서에게 받은 모욕을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그토록 깔보던 사람에게까지 와서 무릎을 꿇는 걸 보니 더는 복수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순히 돈을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으면 얼굴색이 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일단 개인 회생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매달 내야 할 이자는 대신 내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무보조 업무를 맡아주며 만약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급에 비해 많이 받은 이자는 땅의 이익으로 회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개 빳빳이 들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온 동서는 금방이라도 싫다고 소리쳐서 싶은 표정이지만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입술을 깨물면서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자신이 무시했던 제 밑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밟으며 조마조마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척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 밑에서 일하게 했더니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땅을 팔지 않더라도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받은 도움을 동서에게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기적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